중국발 경기 위기감 등으로 요즘 증시가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잭슨홀 미팅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향방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 상당히 주춤한 흐름인데 지금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장기물 금리는 뭐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금리,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슈 기준으로 봐도 예. 최근에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위기들이 또 불거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소형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다 금리를 올리는 부분인데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비싸져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글로벌 증시가 뭐 퍼펙트 스톰을 맞았다, 좀 겁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과장된 얘기라는 생각이에요. 어.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 분명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려면 둘 중 하나여야 될 겁니다. 하나는 버블이 굉장히 심했거나 아니면은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센 침체를 맞이할 수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분명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증시 전반에 있다기보다는 특정 종목들, 뭐 2차 전지 주군들 이런 쪽들에 좀 국한돼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중심이었었고 전반적으로 버블이 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편 금리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경제를 큰 침체로 만들 거냐, 뭐 대부분의 경제 그 연구소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정 요인이긴 하고 상승을 더디게 만드는 일시적으로 누르는 요인들이긴 하지만은 뭐 이런 하락을로 방향성 자체를 전환시키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최근 증시가 좀 주춤한 게 그 중국발 영향이 얼마나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중국 관련되는 주식들이 덩치가 굉장히 크던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많이 작은 섹터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공, 면세,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한한령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미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예, 예. 뭐 헝다에서 그런 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예. 그게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을 떼일 수 있다 이런 리스크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금리 상승에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그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예. 4년 만에 최저금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단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고 예. 거기에 때문에 사실 중국 본토 증시, 홍콩 증시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점 막아주는 요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 조정폭이 꽤 나오면서 조금 이제는 안정세로 점점점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은 드는데 중국은 애초에 연초부터도 이미 금리를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리고 있는 방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아. 아주 다이나믹한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점점 하방을 만들어주는 식으로는 이제는 좀 작용하기 시작할 거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네네. 미국 국채금리 이 상승 영향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도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예. 이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영향을 예.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폭 자체가 다른 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잖아요. 그런 것들이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를 다 같이 내려누르는 데는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예. 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근데 과거에는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리느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컸었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그 금리 상승의 요인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약간
오히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는 기준금리를 거의 다 올렸다. 한 번 정도 더 올릴락 말락 이 정도라고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최근에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동안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 양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아마도 내년 대선 전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국채를 살려는 사람은 적고 국채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빠르니까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얘기인즉슨 약간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요인인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 정도까지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일단 뭐 대선이 내년 말에 있으니까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금리일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채를 발행하는 재정적인 부담 자체도 또 마찬가지로 커지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 주면 조금 재정 지출을 이제 하는 속도들이 좀 완화될 좀 늦어질 거고요. 금리가 여기서 잡혀지면은 결국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미국 채금리가 한 지금 16만에 최고해서 한 4.3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혹시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뭐 이제 4% 뭐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25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어떤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목하는 거는 여전히 매파적일 것이냐, 9월에도 금리 올릴 거냐 이 부분인데 확정적으로 9월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직 확인하지 못한 8월 달 데이터를 9월 FOMC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달렸고 여전히 인상은 열어둔다. 완전히 인상이 종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하겠지만 그 시점이 9월인지 아니면 더 뒤가 될지 특정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조금 더 확고하게 하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 물가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기여를 크게 했던 게 유가 하락이었었는데 이제는 유가가 또 바닥을 잡고 약간 올라가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불확실하니 파월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할 만큼 비둘기파적인 얘기는 아마도 없을 거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려면 아마 뭐 9월이나 11월이나 이때가 돼야지 좀 분명해질 거고 이번 잭슨홀은 좀 재미없는 잭슨홀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의 반등세가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표에 곧바로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세요? 시차를 좀 두고 반영이 되죠. 근데 왜냐하면 결국 유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보다는 휘발유 가격의 형태로 반영이 되니까 시차는 좀 두겠지만은 국제 유가가 60불대에서 80불 초반 정도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 그 반등의 주 원인이 됐던 거는 사우디의 감산이 지속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수출량 줄이는 거 이 부분 때문이었다고 하면 이건 사실 금방 바뀌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의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주목되는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엔비디아는 뭐 워낙 좋은 주식이죠. 지금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각광받는 주식인데 문제는 그게 좋은 만큼 그 전망치도 빠르게 솟구쳤고 주가도 빠르게 솟구쳤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들 이번 3분기도 실적은 좋을 거라고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은 거기에 대해서 딸리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반영하는 만큼 주가도 따라붙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장을 보더라도 예.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예. 그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올리고 이러니까 반도체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하락폭을 축소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대감도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전망치들을 다 글로벌 IB들이 따라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린 정도만 나와가지고 환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방향 자체는 매우 분명한 우상향이고 가이던스를 더 올릴 여지들은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각계에서 나오는 뭐 목표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전망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높게 잡는 경우들은 뭐 $800까지도 갈 거다. 지금 $400 중반 정도니까 아유.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만큼 기대감이 큰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에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거든요. 지금 뭐 8월 들어서 이틀 정도만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2,3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미 지금 나타난 한 2,500 정도 주가만으로도 이전 하단을 약간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주가 조정은 이게 추세 전환만 아니라면 많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그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지금 이 주가가 한 11배 중반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예, 예.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여전히 비싼 레벨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에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 내에서는 11배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정은 이루어졌다. 여기서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거는 강력한 오히려 매수 신호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2,300대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은 여기서 한 차례의 악재가 더 세게 튀어나올 때가 될 텐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이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중국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큰 업체가 하나 파산을 하고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헝다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에 예, 대해서도 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그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는 차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악재 정도 나왔을 때가 2,300대 정도 갈 것 같고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이때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뭐 주요 이벤트들 좀 짚어봤는데 증시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사실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2차 전지 같은 데 관심들이 많고 사실 이 분야는 뭐 장기적으로 전망도 밝은 분야니까 선호하는 마음들이 강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나오는 게 또 오늘 상황이었는데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예. 소외돼 있는 예. 저평가 우량주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에도 맞으면서 하지만 또 소외돼 있는 이런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테마성을 띈 그 주식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초전도체에 이어서도 또 지금 뭐 새로운 것도 등장한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갈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살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어느 한 종목으로 적당할 때 팔고 또 갈아타고 수익을 내는 것들이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테마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은 더 갈 것 같지만 그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성과를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세마주의 움직임 자체는 계속 이어지더라도 예. 그런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평가 우량주로 사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